네, 저희 규제 얘기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뭐 좀 딱딱한 얘기이기도 하고 좀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의외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너무 광범위한 주제인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들은 이야기 중에 되게 그래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왜 이런 게 없지? 뭐 이런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규제 일람표 같은 게 있다라고 이제 이용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일람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실제로 제가 우리 기업 생태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를 제가 직접 다녀가면서 다 조사를 해보는데 뉴욕시에 가게 되면 NYC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솔루션 센터죠. 그래서 거기는 기본 방향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원스톱으로다가 일이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화정 대표님 같이 이제 이런 형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규제라든가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갖고 있는 좋은 시스템은요. 피드백을 해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된다 안 된다. 되면은 언제까지 된다. 그래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원 조달과 배분이라든가 이런 운영 계획들을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도 하세월 되는 거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되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 워낙에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야의 어떤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부간에 대한 어떤 결론 그리고 되면은 또 언제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한을 정해놓고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 업종을 예를 하나 들어서 보게 되면은 레스토랑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규제 일람표 그리고 그 레스토랑이 앞으로 하나에서 2개, 3개로 확장돼 갖고 갈 때 추가되는 어떤 규제 그리고 레스토랑업에서 새로운 업이 추가되게 되는 그래서 업종 다변화라든가 업종 추가가 됐을 때는 또 어떤 규제가 추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흐름들을 쭉 볼 수 있게끔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도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보니까는요.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총괄할 수 있는 일종의 규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규제관리위원회라고 안 하고 운영위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범정부적으로 흩어져 있는 규제들을 종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서 기업들한테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사전에 좀 우리가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권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매뉴얼 사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창업자들을 위한 매뉴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나 보죠?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마 그 좀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새로 기업을 시작하는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도는 많이 있을 텐데요. 일본은 저는 일본 기업을 연구를 좀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주로 하는데요. 일본의 그 기업들의 평균 연령이 한 42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그 중소기업을 계속 있는 것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죠. 그냥 존재만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연구에서 좀비 기업이라는 그런 말도 일본의 연구자들이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원 배분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건데 그래서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그런 매뉴얼이 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지 않나. 그걸 아마 우리 한국 그 정부에서 많이 좀 원용해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지원하지만 새로운 어떤 업체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더불어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리스크를 기피하는 문화 때문에 창업률이 상당히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소수의 창업자들이 오히려 그런 리스크와 기회들을 좀 잡아서 가능성이 더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비율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소수의 창업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기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라든가 락텐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하셨고 또 와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릭스라는 회사의 어떤 그런 지원도 좀 받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었고 락텐의 그 회장 같은 경우도 하버드에서 비즈니스 스쿨에서 비즈니스 석사를 받고 또 굉장히 히토츠바시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자금 조달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남진구 변호사님한테도 유사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법부터 찾아야 될까요? 정말 이 산업별, 분야별 뭐 규제 일람표 같은 게 뭐 법무부 같은 데서 준비되어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창업을 우리가 완전히 준비하게 되면 어떤 법을 먼저 심도 있게 좀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뭐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첫 번째 노드는 어디일까요? 정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법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국내에 있는 창업 지원 단체들, 관 주도의 창업 지원 단체들이나, 사실 저는 창업 강의를 할 때는 그냥 관련 부처를 찾아가서, 구청이든 시청이든 사업자 등록을 하든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 찾아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곳이 그나마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아직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창업을 하다 보니까 벤처스퀘어가 이제 투자도 하는데 미디어 활동을 하는데 미디어는 미디어 관련된 법에 접촉을 받고 투자는 또 투자 관련된 상법이나 이런 벤특법에 또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죠. 융합하는 환경에서는 이런저런 법을 다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창업자들은 실제로 그런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 회장 대표님은 어떤 법을 먼저 찾아보셨어요? 전기안전법 뭐 이런 거부터 찾아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일단 전자충격기니까 전자충격기에 관련한 성능 기준을 제일 먼저 찾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규격,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안전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거, 뭐 피해법, 그리고 이게 소비자로 갔을 때 어떻게,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전자충격기를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게 이게 뭐 범죄자에 악용되면 어떠냐라는 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항상 많은 준비된 대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뭐 피해법이든, 그리고 이거는 사용자가 갖는 그러면서 정말 법이란 법은 정말 저희가 한 100페이지 넘게 저희 회사 팀원들이 회사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라는 거는 법률부터 공부시키고요. 성능 기준, 그리고 이 법부터 서치를 시켜요. 한 100페이지 넘게. 그걸 계속 읽으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사회에 나갔을 때, 그리고 이 서비스 나갔을 때 우리가 더 안전하게 다 지키기 위한 그런 거를 먼저 교육을 하고 이제 팀원으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콜버스 박명준 대표님은 이미 뭐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끝낸 상태에서 출발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뭐랄까 도전 같은 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좀 있었나요? 뭐 법률가라든가 아니면 뭐 관공서라든가.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원래 기자 때부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옹호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그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우버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거기다가 비판을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뭐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그게 합법이다, 폴버스 합법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그 의견서를 받고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제2의 우버 사태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백업으로 뭔가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참에 그냥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대신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를 딱히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랑 그걸 협의를 해서 사실상 그거는 정치적인 과정이었지 어떤 법적인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여기 이하정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전 국민이 이러다 변호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제가 패널이지만 네, 사실 박 조금 더 대표님께 말씀해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 요금에 대해서 접수를 거부하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확인 소송이라든지. 근데 혹시 그런 걸 검토해보지 않으셨는지. 당연히 생각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허가권 자체를,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이 지자체에서의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거나 뭐 그러면 허가 우리가 재량이야, 뭐 여러 가지 뭐 명분을 대가지고 허가를 안 시켜주고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기업들은 항상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그런 권한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조금 의아한 게 우리 이제 창조경제 그 정책이 발표되고 스타트업에 관련된 지원 정책이 나오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원스톱 솔루션 지원 제도들이 꽤 있거든요. 법률이라든가 뭐 세무라든가 회계라든가. 근데 그런 게 의외로 우리 피부에 별로 안 와닿나 봐요. 별로 활용도가 없었나요? 아니면 뭐 활용을 해봤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인볼브가 전혀 안 된 상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법을 바꾸는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를 해서 협상처럼 해가지고 법을 바꾸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에다가는 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로비를 하면 했지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위에서 그래 허가권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너네 그렇게 해봐 하고서는 못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규제는 뭐냐면 그들의 권력을 더 키워주는 규제 권력을 통해서 자기네들 맘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상위법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요. 예, 지금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거티브 규제와 이제 포지티브 규제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이영대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마 일관된 우리의 말들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럼 네거티브 규제가 되면 어떤 것들부터 좀 바꿔나가야 될지, 지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법제를 과연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좀 가능성도 좀 알려주시죠. 저도 우리 박병종 대표님처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아니다. 네거티브 규제냐 포지티브 규제냐 이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게 됐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방식이죠. 뭐냐면은 요런 것은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돼.
이게 이제 그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시스템 개념이고, 포지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포지티브는 다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용어는 포지티브인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외려 더 쉬운 어떤 이해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네거티브 시스템과 포지티브 시스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조금 문제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규제들은 또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갖다가 네거티브로다가 무조건 다 갖고 가자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논리도 일부분 또 그 정당하거나 또 합리적인 또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려 규제를 우리가 만들거나 혹은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투명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콜포스와 같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냥 지금 사업자와 또 규제 담당 공무원과 혹은 또 이해관계자들끼리 상호간에 어떤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우리 오픈, 오늘 그 이노베이션 데이인데 이런 오픈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최적점을 찾아가는데, 그것을 무한정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가부를 결론을 내리는 것을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좀 탄력적이고 유연한 어떤 규제 운영 시스템을 좀 갖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그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요. 제가 한번 규제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부처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경우가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풀었어요. 영국이 대부처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영국에는 이제 소위 비즈니스 관련된 부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요, 미래부 기능, 산업부 기능, 노동부 기능, 교육부의 대학 기능, 그리고 법무부의 회사법 기능,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한 부처에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부처 하나만 상대하면은 원스톱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소위 부처별로 다 법안을 발의하고 또 법안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법률들끼리, 제도들끼리 막 충돌이 발생됩니다. 심지어 같은 상법 안에서도요, 서로 충돌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연대보증 문제가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법률 내에서 충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어떤 정부가 바뀌고 조각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제도와 법률, 규제 이런 것들을 한번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뤄서, 우리 아까도 강조해드린 것처럼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로 해서 규제 일람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 착수하기 전에 나는 적어도 이런 형태의 법과 제도에 준용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갈 수 있고, 또 만약에 거기서 충분히 커버가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적 어떤 흐름에 대한 이해만 가질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자원을 이렇게 소모하는 경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권 교수님한테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일본도 그런 노력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 또는 이제 규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겠고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한국에서 다음 차기 정부가 이런 규제는 좀 배웠으면, 아니면 이런 규제 완화의 방식을 배웠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본 이게 고이즈미 정권 때 규제 완화를 좀 많이 해서 그 좀 시장적인 경쟁을 좀 촉진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런데 이제 일본이 그동안 이제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해 왔느냐라고 할 때,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부가 관여를 해서 정부가 잘 지도를 해서 경제가 성장해 왔다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이론적인 그런 뒷받침도 있었고 또 신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 산업 정책 정부가 잘 관여해서 잘 지도해 와서 성공해 했느냐라고 할 때 동경대 미화 선생이라는 분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는 책도 있지만 그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부의 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신뢰를 두는 그런 경향이 좀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도 좀 그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뭐랄까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든가 그렇다기보다는 적당한 좀 자기들의 감독권을 갖는
그런 식의 어떤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시장을 완전히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가 완전히 주도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규제완화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도 그동안은 일본 시스템대로 이렇게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새롭게 뭔가 하려면 그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부분적인 어떤 그런 규제, 어떤 그 식품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뭐랄까 부처별로 되는 그런 규제보다는 백난적인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규제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일본은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도 이제 부처 간의 어떤 그런 종적인 그런 게 강하고 횡적인 어떤 그런, 아까 전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영국에 다 한 부처에 다 모아놓은 그런 것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좀 좋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실패를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정부가 뭐 개입해서 별로 성공한 예가 최근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부나 관의 어떤 그런 개입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능한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롭게 좀 네.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좀 네. 광범위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의 좀 자율적인 언급 그리고 뭐 주장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여유로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비슷한 그 주제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엔젤 투자가이시고요. 주변에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엔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가운데 기존 엔젤 투자자 또는 VC가 조직화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밝히고 또는 이제 사업 투자의 유리한 변화를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겠죠. 직접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사업과 투자자가 본분을 벗어나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하셨던 우리 박명종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좀 민간의 좀 목소리가 좀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로비스트로서 또는 이제 공개적인 로비가 가능해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뭔가 이런 것들 정치에 개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한국 정서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그 기업이나 브랜드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뒤로 숨죠. 언론 뒤로 숨어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결국에 진짜 오너들은 뒤에 숨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한국의 어떤 그런 또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네. 싶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를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 회사 식구들을 위해서도 저는 좀 자중하고 있는 게 사실 이익이 될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해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목소리를 내줍니까? 누가 그걸 해주죠? 결국 우는 애가 젖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는 제가 더 이상 이러지 않아도,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큐에. 한 큐에. 예.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근데 거기에서 불과 저는 0.001%의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냥 스픽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약간 이런 게 기자 출신이어서 이런 뭐 불이나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연찮게 이런 건데,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빨리 문제가 뭐 차기 정권에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대표님은 진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자본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피해들을 계속 받고 계셨는데, 뭔가 하소연을 하고 싶거나 뭐 민원실에 막 민원을 넣고 싶거나 막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진 않았나요? 제가 원래 민원 전문이었는데 너무 안 되는 게 많으니까요. 진짜 하다 진짜 너무 지쳐가지고 뭐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전화는 정말 많이 했고요. 뭐
아마 저희 전자충격기 만든다는 회사 247 아마 유명할 겁니다. 여기 그 관계자분들은. 그래서 전화 오면 여기 또 전화 왔다. 그런데도 저희가 정말 필요한 대답은 얻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하면은 알면서도 그 이상의 대답을 못 해주시니까 저희도 점점 조금 포기하고 또 늦어지고 저희의 열정만큼은 좀 따라주지는 못하더라도 뭔가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그 남윤구 변호사님한테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익단체를 하나 결성을 해서 또는 이제 저희 같은 언론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런 고충을 좀 듣고 행정소송이나 네. 또는 이제 뭐 법안에 대한 이제 무효 소송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오히려 네.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우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화정 대표님의 케이스는 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에 왜냐하면 그 규제, 그러니까 법률이나 이런 기준 자체가 없는 케이스, 잘못된 케이스고요. 또 우리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께서 이제 입법하다시피 하신 이런 케이스들에는 사실 소용이 없는데 그것 말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신고를 허가제처럼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실적인 제안들 중에 저희 행정법을 배울 때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워낙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관이 세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규제들은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 미디어든 또는 VC든 엔젤 투자자든 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요 질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적어도 이 직접 유권자를 상대하지 않는 엔젤 투자자나 VC는 아마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적인 목소리를 적어도 이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요즘에 좀 헌법이 유행인데 헌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이영달 교수님은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입법 활동 또는 이제 압력 활동 또는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그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혹시 그 중간에 그런 것들이 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진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례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은요. 연대보증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기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다. 또 이제 시선을 조금 해외로 돌려서 보게 되면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규제라든가 법률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뉴욕에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요. MBA 과정이나 우리 석사 과정에서 그 수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정규 학점으로 해서 3학점짜리로 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생겼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 뉴욕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 뉴욕시에서 재정 지원을 조금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그 부실한 기업들 혹은 부도난 기업들의 기본적인 자산 실태부터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돕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어디까지 진화가 됐냐면요. 뉴욕 시립대에 있는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야 그 캡스톤 강좌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실제 우리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 관련해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들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떤 해결 대안까지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텍스 보고하는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정규 학점으로 갖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우리 MBA 과정 하는 학생들은 시장 조사를 한다든가 투자 제안서를 만든다든가 하는 일련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정규 수업으로 갖고 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전에 저희 이제 우리 그 외국인 학생들을 제가 이끌고 있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팁스타운에 가서 네. 거기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브로셔를 만들어 준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네이티브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브로셔를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잘 나오게 되죠. 그걸 갖다 이제 제가 의지를 갖고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그 실제적인 산학 협력이 될 수 있는 캡스톤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이렇게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로스쿨 돌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학생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변호사분들이라든가 혹은 입법이라든가 정책 당국에서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뭔가 제대로다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하나 만들어봐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학계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기업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미 국가에서 보게 되면은 학계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학계에 있으니까 네. 자체적으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실제로도. 예. 혹시 그 현장에서 우리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활동들이 있다면 대신 좀 뭐 싸워주고 대신 좀 입법 활동을 해주고 또는 대신 좀 주장해줄 수 있다면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그것마저도 귀찮을까요? 아, 당연히 고맙죠. 예. 제가 피를 흘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뭐 학계나 이런 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조금 반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작은 업체고 사실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업체고 이 업체의 그 능력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조달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아니면 새로 생겼다는 이유로 보호를 해준다거나 대기업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스타트업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형태라면 기존 사업자들이 좀 불만을 가질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아마 규제가 그런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될지 일단 권 교수님하고 예, 우리 이영대 교수님께 두 분께 동시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 제가 이제 발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요, 이제 영미법에서는 가해자 입증이죠. 피해자 입증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무고죄도 엄격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 근데 그게 사실로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무고죄가 징벌적 손해배상만큼 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밸런스를 좀 잡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조달이 스타트업 영향도 안 되는 데를 받아줍니까?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공공조달이 공고 내고 신청하고 심사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일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혁신을 요구하는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조달 계획을 오픈해 놓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5년치 조달 계획을 오픈해놔요.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내용이 도입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내가 공급을 하고 싶다 그러고 찾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팀이 구성이 되냐면은요. 산, 학, 연, 관 이렇게 네 이해 당사자가 하나의 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같이 만들어요. 누구하고 같이요? 공무원하고 같이요. 이게 이제 ICOP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노베이션 콥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SBIR, STTR이라는 또 R&D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야마다 다른데 최장 20년까지도 R&D 지원이 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나 상품들이 공공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품질 보증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이 품질 보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공공 연구기관, 시험 인증기관들이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가지고 품질 보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돌려나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의 핵심입니다. 공공이나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유효 소비 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매출이 일어날 수 있고 일정한 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유효 소비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나 기업 생태계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와 팁인 것 같아요. 고 교수님, 우리 그 일본은 되게 중소기업 되게 건강하게 주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또 잘 나가고 있고, 그 중소기업을 위한 솔루션이 아마 청소년들을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만 하면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보면 중소기업 사장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제일 잘 삽니다. 예, 그래서 돈도 많이 쓰고. 예, 그런데 제가 제 쓴 논문 중에서 이제 일본에서 빨리 성장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제 진입을 해서 한 10년 이내의 기업들이 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빨리 성장하지만 이제 자금 같은 게 부족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를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연령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해서 막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즉 정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중소기업에 다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건 뭐 정말 무진장한 그런 자원이 들지만 네. 어떤 한정된 어떤 성장하는 기업에만 지원을 한다면 사실은 그건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회의원 되신 분이 그 논문을 읽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논문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럼 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 선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로서는 그렇게 질문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러니까 전체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원하기보다는 새롭게 들어오는 진입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네. 그런 제도로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